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C2 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볼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강세장 추세 진행 중, 그리고 임계점 임박. 두 가지 시각들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대표님의 시각이 조금 궁금하네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5대 자산의 최근 동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통화, 채권, 주식, 상품, 부동산 이렇게 5개의 5대 자산인데 최근의 동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8월에 좀 초단기 조정이 나왔죠. 네. 초단기 조정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가 좀 강세였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올해 2월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을 했어요. 네. 너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도 전혀 훼손된 게 없습니다. 지금 네. 20주 이평선에서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전부 20주 이평선에서 아주 예쁘게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승장 중에 가벼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대 자산을 뭐 주로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 먼저 말씀드리면,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6월에 부채 한도가 이벤트 이제 합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자금이 지금 MMF에 들어가 있었고 그 부채 한도 합의되기 전에 MMF가 주로 투자하던 대상이 영래포였어요. 영래포로 주로 투자를 하다가 네. 6월에 이제 부채 한도가 타결되고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다시 하는데 국채가 훨씬 이자가 높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영래포를 팔고 미국 국채로 넘어가는 과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였지만 지금은 연준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그냥 그 재무부의 국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하나도 안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MMF하고 영래포 자금의 변화만 있었고 달러 강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8월에 나왔죠. 8월에 나온 이유는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인상을 또 했어요. 이제 그게 네. 좀 영향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올릴 확률이 거의 뭐 단자릿수기 때문에 거의 동결이 확실시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지금 그 유럽에서 CPI가 발표됐는데 시원스럽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이 말은 네. ECB는 계속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계속 달러 약세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또 그 달러 강세가 좀 멈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초단기 조정이 끝나면 달러 약세로 다시 돌아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미국 금리를 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월가의 격언이 있죠. 연준은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긴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신용 경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신용 경색이 날 수도 있고 해외의 원인, 예를 들어 뭐 아시아 외환위기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돌발적인 원인을 위해서 디레버리징이 발생돼서 신용 경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연준의 엔간해서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올해 내내 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서학 개미들께서 채권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0% 이상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그 채권 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한다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투자가 이제 채권 투자, 배당 투자, 인버스 투자로 돼 있잖아요. 네. 이 말 자체가 지금 상승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락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좀 더 진행될 거라는 굉장히 그 강력한 신뢰성 있는 지표, 심리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시장 금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역사적인 그 위치에 있어요. 뭐가 역사적이냐면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은 상태예요. 지금 네.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8월에 올라서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7월에 한때 1.5% 이상 격차가 났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은행이나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상황이 돼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그 영업 이익률이라는 게 그 은행으로 가면 예대 마진이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더 높으면 그 기준금리로 저리로 받아가지고 더 금리가 높은 대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린 상황이죠. 네. 조달되는 금리가 더 높은데 어떻게 대출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점점 완고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고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영래포 자금 등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조금 금리가 높은 뭐 5년물이라든가 10년물이라든가 뭐 1년물 이런 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스프레드 차익 거래를 얻는 게 이제 채권 투자의 한 축인데 네. 지금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1.5%가 높으면 채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굉장히 드문 상황이 발생되고 채권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에 시달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채권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증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요. 네. 그러니까 낮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증시가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되면 저 위에 있는 시장금리를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네. 추격을 하다 만나요. 그리고 그럼 이제 상당히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 과열이 돼 있고 그러면 그때 이제 경기 과열로 하락을 하면 그때 이제 뭔가 신용경색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연준이 그 엔간히 무너지지 않으면 긴축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엔간히 무너진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기준금리를 낮춰요. 그럼 또 내려와요. 그러면 또 한참 그러고 있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저 위에 있는 시장금리를 추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는군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격하는 상황은 상승장이고 붙어 있는 상황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상승장을 유지를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 지난 2000년 상승장이었어요. 네. 그때도 기준금리가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이 나왔고 연준도 유례 없이 금리를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된 건데 그런 이벤트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2006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2006년 초에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위로 올라섰고 2년간 위에 있었어요. 그 2년간 주식은 대세 상승을 했죠.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을 보면 지금, 속속 매수 마인드로 돌아서고 있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스탠은 전부 돌아섰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빅하우스들이 경기 침체와 주식 추가 폭락을 주장한 이유는 본인들의 공매도 포지션이 과도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6월, 7월에 미안하지만 다 쇼커버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손해보고 팔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경기 침체와 주식 폭락을 주장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속속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마이클 윌슨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 꼬리를 내렸다가 7월에, 8월에 다시 또 조금 초단기 조정 나오니까 또 모르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8월 초단기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금 2월 이후에 별다른 조정 없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온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 그래서 올해 지금 셀인 메이도 적용이 안 됐잖아요. 없었죠. 네. 올 6월, 7월에 상승을 했는데 결국 8월에 한번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9월이나 10월에 다시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미국 기업 실적이 1분기가 바닥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네. EPS 같은,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S&P 500 기준으로 90% 이상이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EPS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EPS는 지난 1분기가 바닥인 걸로 판명이 됐고
기업 실적 그 매출 그 자체도 지금 1분기가 4분기와 1분기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월가는 이번 2분기에도 4분기에서 1분기로 줄어든 만큼 이번 2분기도 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증가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1분기가 또 기업 실적의 바닥이라는 게 판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가 실적 시간차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 10월이 지난 소공황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럼 1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기업 실적의 바닥은 3월이라고 대충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주가 실적 시간차 개념은 이번에는 5개월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기 침체, 경기 둔화도 끝났고 기업 실적도 증가로 돌아섰어요. 네. 근데 아직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오늘 질문지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이 주식 상승 추세에 3, 4능선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에 대한 것도 시나리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로 이제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면 말씀드리면 1단계는 그러니까 일단 공황이 끝나요. 공황이 네. 끝나고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1단계는 공장 주문이 늘어나고 재고가 바닥을 칩니다. 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생산이 증가해요. 3단계는 이제 재고가 바닥을 치던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승장이 지속되다가 4단계에 와서 제조업 경기의 정점을 찍고 5단계에 재고의 정점을 찍어요. 공황은 재고의 정점 찍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2단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딨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공장 지문 이제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재고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소매 재고가 있고 비즈니스 재고가 있는데 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 2단계의 생산 증가를 나타내는 산업 생산 지표는 지금 아직 바닥을 만들고 있어서 네. 상승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 말은 경기 회복이 1단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아직도 지금 이제 근데 여전히 경기 침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네. 주식시장까지도 봤고 상품이랑 부동산도 예. 알려주세요. 상품은 이제 드디어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걸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의 강력한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물가를 상승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유가 등 에너지와 농산물이 하락하면서 물가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는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로 끝난 거고 이제부터 뭐가 하락을 하냐면 거주비하고 서비스 물가가 하락을 해요. 네. 그래서 유가가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상세가 되면서 물가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유가도 상승이 뭐 이렇게 막 초급등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올해 뭐 지금 엘니뇨냐 뭐 슈퍼 엘니뇨냐 이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말은 뭐냐면 따뜻한 겨울이 올 거란 얘기고 이 말은 작년과 재작년에 유럽 등지를 괴롭혔던 천연가스 공급망 병목 현상 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얘기예요. 거다. 네. 유가 급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이 점점 할 얘기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공황은 부동산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단기 추세는 3, 4년에 한 번 와요. 근데 부동산은 중기 추세를 따르기 때문에 17년이에요. 네. 그러면 이 17년 동안 단기 추세가 한 서너 번 있겠죠. 네 번 있겠죠. 정확히 따지면.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이 이 단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번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네. 근데 이번에 다음 공황이 딱 거기에 지금 만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 미국 그 NAHB 건설 지수로 보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마치 ISM 제조업 지수로 보는 것처럼.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로 반등을 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쁘지는 않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그 차이가 있다는 점에 뭐가 있냐면, 그 기존 주택 판매와 착공과 인허가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하다가 지금 2, 3분기에 들어 좀 주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신규 주택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그 디스크레펀시가 발생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모기지 금리 때문에 그래요. 모기지 네. 금리가 지금 7.3%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주담대 신청 건수가 지금 30년 만에 최저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살 거면 7.3%로 모기지를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그 모기지를 빌렸던 기존 주택 소유자는 지금 3%대, 뭐 4%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주택을 팔아가지고 좋은 주택으로 옮겨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존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전체 주택의 한 8, 90%가 돼요. 거의 다네요. 네. 거의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규 주택이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민자가 있어요. 이민자 지금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있어요. 뭐 결혼을 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거나 신규 주택을 사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 과거 그 기존 주택 소유자처럼 저금리로 받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뭐 7.3%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모기지 만기가 또 계속 돌아오거든요. 네. 이런 기본적으로 그 신규 주택 수요자가 10에서 20%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늘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를 보신 게 바로 워런 버핏이에요. 그래서 지금 홈빌더 주식들을 대거 매수한 이유가 이러한 그 디스크레펀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디컴플링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 돈 냄새를 맡으시고 홈빌더를 대거 주식을 매수하신 게 이제 워런 버핏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기지 금리가 지금 뭐 8%, 9%까지도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모기지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대비 지금 3%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역대 가장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한 1.5%, 1.7%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어찌됐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지금 주택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점점 상황은 골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발 신용 경색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다음 공황은 부동산에서 나올 게 자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5대 자산의 최근 동향들을 함께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대세 상승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똑같다. 예, 상승장은 계속 가고 있다. 다만 이게 대세 상승이냐 상승장이냐는 좀 얘기가 달라요. 미국은 대세 상승이 맞아요. 왜냐하면 2013년부터 미국 7기의 여름 국면이 시작됐고 네. 이게 끝나려면 2030년대 초반 아니면 2020년대 후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대세 상승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애매해요. 예, 이게 2020년부터 2021년에 이미 짧게 대세 상승이 끝난 거냐 네네. 아니면 이번에 제대로 다시 나올 거냐 이게 지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달러하고 중국에 따라 결정이 될 건데 그건 지금 와서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되고 대세 상승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승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고점인 3,300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미국 증시로 보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비관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여전히 그 상승 추세, 그러니까 단기 상승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대세 상승이에요. 중기적으로 대세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 갔다가 하락, 갔다가 하락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단기 상승 추세에서 한 3, 4부 능선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경기 시나리오 모델로 봐도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단계면 5단계로 오면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이 막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한국 증시는 대세 상승이냐, 일반적인 상승장이냐는 지금 그 단계에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냥 그 3, 4년 정도의 단기 추세로 보고 한국 증시는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소공황이 나올 수도 있고 중공황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좀 금융 생태계가 악화됐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 또 중국에서 부동산 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디스도 또 이번에 비구이 위한 또 신용등급 강등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일단 그 답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네. 금융 위기로 벗어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네. 일단 뭐 안 좋은 점 먼저 얘기하면 일단 뭐 주택 가격이 빨리빨리 회복 안 되고 있는 점, 뭐 미국에서 놀고 있는 뭐 아파트가 뭐 1억 채가 넘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그 인민들의 예금이 2020년부터 지금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계속 저축을 하는 거네요. 저축이 증가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비를 안 하죠. 좋은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국 그 시진핑 정부에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그 2020년, 21년 중반부터 추진한 게 공동 부유하고 국진 민태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부유를 하다 보니까 그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에 중국 인민들이 투자나 그 소비를 하지 않고 예금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거나 소비를 해야 경기 그 침체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금융 생태계는 나빠진 게 없어요. 일단 그 중국의 그 이제 신용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CDS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부동산 관련 회사채의 75%가 전부 위안화 채권입니다. 네. 그 위안화 채권이면 뭐 최악의 경우 그냥 인민은행이 그냥 유동성 풀어서 그냥 돈으로 떼어 막으면 돼요. 그래서 국제적인 금융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번 비구이 위안 사태는 왜 이제 벌어졌느냐? 이것도 역시 중국 당국의 그 국진 민태에 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작년에 매출이 83조였어요. 비구이 위안이. 매출 그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1위였고. 근데 지금 올해 8월에 꼴랑 280억이 없어가지고 디폴트 이루고 있어요. 매출이 83조 원인 회사가 꼴랑 280억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 상반기만 해도 19억 위안 순이익을 냈는데 지금 하반기에 80억 적자, 올해 상반기 450억에서 550억 적자. 뭐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게요. 재밌는 거는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순위를 보면 중국 당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국진 민태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럼 작년에 매출 1위를 하던 비구이 위안이 지금 매출 6위로 떨어져 있고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국영회사로 대체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국영기업에 밀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비구이 위안을 억지로 밀어낸 거예요. 왜냐? 민간기업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위기의 본질은 국진 민태 과정에서 만든 중국 당국이 스스로 만든 디레버리징이라고 보고 있고, 큰 위험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재작년부터 이미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좀 MSCI가 옛날에는 MSCI 신흥지수는 중국에 굉장히 연동이 돼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한국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에 지금 따라가지 중국을 따라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중국 증시를 따라갔다면 지금 코스피가 2,400을 하향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중국 위기는 별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그냥 발목을 잡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방해하는 수준, 요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 불거지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는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